이르마 그레세는 전쟁 범죄로 처형당했을 당시 22세였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채찍과 굴욕, 개를 이용한 공격으로 수감자들을 고문했으며 제3제국의 수용소에서 두려움과 폭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라번스부르크, 아우슈위츠 및 베르겐-벨센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제프 멘겔레와 함께 선발에 참여했고 3만 명의 여성 수감자를 감독했으며 남아있는 모든 존엄성을 파괴하도록 고안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립된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 이념으로 청소년기부터 훈련받은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지만 제도화된 가학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당혹스러웠고 그녀의 잔인함은 무서웠으며 그녀의 힘은 끝까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줍은 10대 청소년이 제3제국의 가장 두려운 사형 집행인 중 한 명이 되었을까? 제국의 딸, 괴물의 탄생. 1923년 10월 7일 독일의 작은 마을인 레헨에서 이르마 이다 일제 그레제는 5자녀를 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프레드는 보수적인 유제품 제조업자였고 어머니 베르타는 가사 노동자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독일의 대도시를 뒤흔든 정치적 혼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언니 헬렌은 그녀를 조용하고 특이하게 내성적인 아이로 묘사하곤 했는데 갈등에 직면하면 대결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은 1936년에 찾아왔습니다. 13살이었던 이르마는 그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트라우마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이 지역 주점 주인의 딸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고 염산을 섭취해 자살했습니다. 독일이 국가사회주의의 절대적 통치를 받게 되면서 가족 구조도 붕괴되었습니다. 학교는 나치 이념을 주입하는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세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초상화가 모든 교실을 장악했고 젊은이들은 아리아인의 우월성과 사회의 열등한 계층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매일 흡수했습니다. 14세에 이르마는 학업 성취도가 낮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지역 농장에서 일손을 돕는 사람으로 일했고 그 후 루이트텐의 한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바로 독일 여성연맹 뷸디 더이처 매들입니다. 나치 정권을 거부한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르마는 비밀리에 BDM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에서 어린 고아는 조직, 목적,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외모, 금발, 푸른 눈, 밝은 피부색은 아리아인의 미의 이상으로 칭송받았으며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칭찬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독일 여성동맹은 히틀러 청소년단과 같은 여성단체로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녀들과 청소년들을 환영했습니다. 전통적인 청소년 단체의 모습을 하고 나치의 원칙에 따라 제국의 미래의 어머니들을 만들었습니다. 활동에는 스포츠와 캠핑이 포함되었지만 인종적 위생, 국가 사회주의 생물학, 총통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심에 대한 집중적인 세뇌도 있었습니다. 감정적 공허함과 편재하는 선전이 뒤섞인 환경에서 성격이 형성된 이름에게 BDM은 그녀의 모든 실존적 의심에 대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불안감은 나치즘의 절대적인 확실성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수줍음은 인종적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버림받음은 인민공동체 (Volksgemeinschafte) 에 속함으로써 완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
그의 급진화의 첫 걸음이 되었다. 이르마는 점차 고향의 전통적 가치와 결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족의 유대보다 우선시하는 새로운 국가사회주의 도덕을 받아들였습니다. 1939년 그녀는 16세가 되어 회里헨 요양소에서 간호견습생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곳은 부상당한 SS 장교와 군인들을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일리히 힘너의 개인 의사이자 미래의 전범자인 카를 게브하르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학업적 준비가 부족하여 전문 간호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SS 세계와의 첫 접촉을 통해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이 열렸습니다. 이 실패한 시도 이후 이르마는 피르스텐베르크의 낙농장에서 잠시 일했습니다. 그는 회里헨에 있는 지인을 통해 강제 수용소에서 경비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복, 권위, 주택, 그리고 독일의 인종 청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1942년 7월 18살의 이르마 그레세는 야심찬 아우프세에린 감독관이 되기 위해 라펜스부르크 여성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줍은 소녀에서 제3제국의 헌신적인 신봉자로의 여정이 완벽해졌습니다. 악의 씨앗은 비옥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한 10대 소녀가 나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가족의 온건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정화의 방법으로 폭력을 미화당하는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습니다. 라펜스부르크, 사형 집행인을 만들어내는 피해의식. 베를린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메클렌부르크의 무성한 숲 사이에는 나치 체제에서 여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유일한 강제 수용소인 라펜스부르크가 있었습니다. 1939년 5월에 문을 연 이곳은 원래 여성 정치적 반대자들을 가두는 시설이었지만 곧 유럽 전역에서 온 13만 명이 넘는 여성을 수용하는 테러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그레세는 1942년 7월에 도착하자마자 에이프세에린엔 보호자 훈련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수용소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막사에서 생활하며 절차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고안된 집중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훈련은 비인격화 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는 번호가 지정되고 엄격한 군사 규율이 적용되었으며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기본 사상, 즉 수감자는 인간이 아니라 제국의 적이라는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비인간화는 젊은 독일 여성을 국가 테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첫 단계였다. 훈련을 지휘한 사람은 도로테아 빈츠였는데 그녀는 라펜스부르크의 수석 감독관이자 수용소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빈츠는 잔혹함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방법, 수감자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폭력을 통해 권위를 주장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육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잔인함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레세는 입소 첫날에 시설 기준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훈련장에서 우연히 수감자와 부딪힌 뒤 사과를 한 것입니다. 빈츠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다. 이르마는 반 친구들 앞에서 엄하게 꾸중을 듣고 몇 시간 동안 빗속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새겨졌습니다. 라펜스부르크에서는 연민이 약함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내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레세는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빈츠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의 몸짓, 죄수들 사이를 걷는 방식, 차가운 눈빛을 살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 가학적인 멘토에 대해 품은 존경심은 두 사람을 함께 본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학습 역학이 형성되었는데 빈츠는 롤모델이었고 그레세는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훈련은 몇 주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실제 훈련은 매일 연습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중인 여성 경비원들은 참전 용사들이 순찰할 때 동행하여 그들이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 사이에 연대 행위를 억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목적은 수감자들을 영구적인 두려움과 무기력 상태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기간을 마친 뒤 이르마는 처음으로 힘을 가진 도구를 받았습니다. 짧고 따은 가죽 채찍이었습니다. 이 도구는 실용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처벌 권한을 상징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사용했지만 곧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위반 행위로 수감자를 때렸습니다. 계속 응시하거나 선을 넘거나 허가 없이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입니다. 매번의 타격은 그의 계층적 지위를 강화하고 남아있는 도덕적 양심을 침묵시켰습니다. 농촌 환경은 이러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라펜스부리크 수용소는 굶주림, 추위, 질병, 고된 노동으로 수감자들을 약화시키는 계산된 공포 정권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매일 고통, 굴욕,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마취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 현상은 정상화되었습니다. 라펜스부리크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교도관들이 효율성과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는 제도적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집단 처벌이 조직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장시간 대형을 이루는 것부터 모범으로 지정된 수감자를 체계적으로 구타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참여 거부는 이념적 헌신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뇌는 여가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념회의, 선전영화 상영, 당 축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SS 장교들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권장되었고 이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개인적 충성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라펜스부리크에서 그녀의 임무 중 하나는 수용소 안팎에서 특정 업무를 맡은 수감자 집단인 작업반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제는 독일군을 위한 군복을 생산하는 직물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감시했습니다. 노동 조건은 비인도적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휴식 시간 없음, 생산 할당량 달성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끊임없는 위협을 통해 작업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탈출을 시도하는 수감자를 공격하도록 훈련된 독일 셰퍼드인 경비견을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훈련에는 지정된 표적, 주로 사소한 범죄로 처벌받는 여성 수감자에게 동물을 풀어주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그가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 완성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는 두려운 인물이라는 평판을 굳혔습니다. 라펜스부리크에서의 그녀의 훈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수용소 벽에서 처형을 목격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폴란드 포로 2명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레세는 고등훈련의 일환으로 전체 절차를 관찰해야 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을 때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무너진 시체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보고서에 대한 메모를 했을 뿐이다. 그 감정적 공허함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1942년 말 이르마는 도착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기본적인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효율성, 침착함, 그리고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려는 의지는 동료들보다 그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SS 당국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 직원을 보강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여성 경비원을 요청했을 때 그녀의 이름은 추천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폴란드로 떠나기 전 그레센은 가족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도착했고 옷깃에는 SS 상징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조용히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이 멸시하는 정권의 대표자가 된 것을 보고 그녀를 때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전 삶과의 확실한 단절이었습니다. 1983년 3월, 이르마 그레센은 19세의 나이로 유대인 대량 학살의 중심지였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로 이송되었습니다. 라펜스부르크는 그녀를 민간인에서 가해자로 바꾸는 기능을 완수했습니다. 지옥의 여왕, 채찍질 당한 아우슈비츠. 1943년 3월, 점령된 폴란드의 무더운 하늘 아래 이르마 그레제는 아우슈비츠 역에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19세의 이 젊은 여성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살처분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전기 울타리, 감시탑, 밤낮으로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있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 단지는 대량 학살의 완벽한 산업화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천사 같은 외모와 이 기괴한 환경에서 그녀가 곧 보여줄 잔혹함 사이의 대조는 그녀를 무덤까지 쫓아다닐 만큼 괴롭히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짐승, 금발의 죽음의 천사,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 다른 경비원들은 그런 악명을 얻지 못했고 생존자들의 기억에 그토록 깊은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처음에는 비르케나우 여성 수용소 아우슈비츠 2호에 배정되었는데 이 수용소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대량으로 추방하면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업무는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즉, 작업팀을 감독하고 서신을 관리하고 식품 배달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과 사전 준비는 곧 상관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4년 5월, 헝가리 유대인의 대량 추방이 시작되면서 이르마는 오베라우프 세에린 수석 감독관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르케나우시 여성 수용소의 책임자가 되어 다른 경비원을 감독하고 약 3만 명의 수감자를 직접 통제했습니다. 이 임명으로 그에게 부여된 권력은 사실상 절대적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그의 결정, 그의 행동, 그의 변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학살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선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태운 기차가 비르케나우 진입로에 도착했을 때 그레센은 수용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요제프 맹겔레 박사와 다른 관리들과 함께 누가 가스실로 직접 보내질지, 누가 노예 노동으로 수용소에 들어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의 채찍을 살짝 흔든 것이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왼쪽은 즉사입니다. 오른쪽은 장기간의 고통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헝가리계 유대인 의사 올가 랭겔의 증언에 따르면 그레센은 병적인 질투심에 이끌려 특별히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골라 제거했다고 합니다. 렌지엘은 회고록에서 수감자가 아름다운 얼굴이나 균형 잡힌 몸매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르마가 그녀를 가스실로 보낼 표식으로 삼기에 충분했다고 썼다. 가학성과 시기심이 결합된 이러한 감정은 나치의 비인간화 시스템에서 작동했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그레센은 수용소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공포의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녀가 감독하는 아펠 부대는 특히 두려운 곳이었다. 그녀는 병들고 허약한 여성들을 뜨거운 태양이나 눈 아래서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고 서 있게 했다. 기절한 사람은 매를 맞았고 쓰러진 동료를 도우려 한 사람은 누구든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심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 연대감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문 방법에 대한 증언은 그들의 변태적인 창의성으로 인해 소름이 끼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 중 하나는 수감자들에게 무거운 돌을 팔길이만큼 떨어뜨려 몇 시간 동안 들고 있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쳐 팔을 다 잃으면 그레세는 불복종 혐의로 그들을 때렸습니다. 또 다른 흔한 관행은 여성들에게 나치 구호를 외우면서 날카로운 자갈 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통제하에 있는 개들은 그의 잔인함의 연장선이 되었다. 수감자들이 바깥 작업장으로 행진하는 동안 그레세는 대열 옆에서 자전거를 탔고 그녀의 독일 셰퍼드도 옆에서 달렸습니다. 한 여인이 피로로 인해 뒤처지자 그녀는 동물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이러한 공격을 눈에 띄게 흥분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눈은 빛났고 호흡은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의 행동에서 또 다른 불안한 측면은 의학 실험에 대한 그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요제프 맹겔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의료동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그와 동행했습니다. 수감된 의료진의 증언에 따르면 그레세는 마취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했으며 피해자들을 불임 상태로 만들거나 심하게 훼손시키는 산부인과 실험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맹겔레를 치료해야 했던 유대인 산부인과 의사 기젤라 펄 박사는 그레세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묘사 중 하나를 남겼다. 그녀는 제가 본 여성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몸매는 완벽했고 얼굴은 천사 같았으며 푸른 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르마 그레세는 제가 만난 변태 중 가장 타락하고 잔인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과 내면의 이원성 때문에 그것은 평범한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학성의 성적 차원은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요소였다. 몇몇 생존자들은 그레세가 어떻게 젊은 여성 수감자들을 성적 학대의 표적으로 삼았는지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대가로 일시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권력관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실증이 나면 종종 그들을 가스실 선별소로 보냈다. 동시에 그는 엔지니어인 프리츠 회슬러를 포함한 몇몇 SS 장교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지옥 한가운데서 평범한 커플처럼 행동하며 시골을 그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런 구분화 능력, 즉 어떤 영역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영역에서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능력은 홀로코스트 가해자의 특징이다. 1944년 헝가리 유대인 학살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최대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가스실과 화장터는 밤낮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산업화된 살인이 만연한 이 상황에서 그레세는 자신만의 테러 조직을 완성했습니다. 시골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자갈길을 밟는 소리만으로도 집단적인 공황 상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막스에 들어갔을 때 한 체코 생존자는 회상했다.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숨 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단지 존재만으로도 공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지배 시스템을 완전히 내면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1915년 1월 붉은 군대가 폴란드 서부로 진격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의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너는 증언할 수 있는 죄수는 누구도 소련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한겨울에 수백 킬로미터를 강제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레세는 이러한 행진을 조직하는 데 참여하여 누가 출발할지, 그리고 극도로 약해서 누가 그 자리에서 처형될지 선출했습니다. 1945년 1월 18일 그는 마침내 아우슈비츠를 떠났다. 그녀의 최초 목적지는 라펜스부르크였는데 베르겐벨젠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생존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 피, 변태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악의 마지막 왕좌, 베르겐벨젠의 이르마 그레제. 1945년 초 연합군이 제3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 오던 중 겨우 21세였던 이르마 그레제는 나치 강제 수용소인 베르겐벨젠에서 마지막 목적지를 만났습니다. 독일 니더작센에 위치한 이 수용소는 그녀가 국가 테러의 도구로서 활동한 마지막 단계가 되었으며 그녀가 마침내 영국군에게 붙잡힌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대피는 1945년 1월 18일 붉은 군대의 막을 수 없는 징역에 직면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수감자는 소련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하일리히 힘너의 엄격한 명령에 따라 SS는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수년간의 영양실조와 강제노역으로 약해진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한겨울의 영하의 기온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해야 했으며 식량도 거의 없었고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레제는 이러한 대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감자들을 라펜스부르크로 호송했습니다. 살아남은 목격자들은 행진 중 그의 행동이 무자비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뒤처진 사람들을 때리고 지쳐 쓰러진 사람들에게 총살을 명령했으며 아우슈비츠에서 보였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잔혹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르마는 라펜스부르크에서 잠시 머문 후 1945년 3월 베르겐벨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지역은 이전 지역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벨센은 해외에 있는 독일인과 교환할 수 있는 외국 문서를 소지한 수감자를 위한 숙박 수용소로 설립되었으므로 대량 학살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가스실이나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이곳은 동부 캠프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레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묵시록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약 1,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베르겐벨센 교도소는 현재 너무 작은 막사에 6,1,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식량 배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체가 쌓여 있었지만 매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밀집되어 잠을 자는 환경에서는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 등의 전염병이 통제불능으로 퍼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붕괴는 그레세의 태도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가학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듯했다.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목격자들은 그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외모, 깔끔한 제복, 반짝이는 부츠를 유지했으며 주변의 비참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국의 붕괴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르마는 끝까지 잔혹한 형벌을 계속 가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여성들을 몇 시간 동안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감자 껍질을 주워
모으는 것과 같은 사소한 위반 행위로 수감자를 때렸습니다. 그는 뼈대만 남은 수감자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쪼그리고 앉거나 점프하는 등의 징벌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고문에는 더 이상 실제적인 목적이 없었다. 그것은 제도화된 가학성의 순수한 표현이었습니다. 특히나 참혹한 이야기는 헝가리 생존자의 증언으로 해방 며칠 전 그레세가 선발 과정에서 두 자매를 헤어지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으려고 했을 때 그는 두 사람이 모두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혔습니다. 베르겐 벨센 수용소의 사령관이자 벨센의 짐승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제프 크라머는 아우슈비츠에서 그레제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아, 질병, 노골적인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1945년 3월 말과 4월 초, 베르겐 벨젠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음식도 마실 물도 약도 없었습니다. 막사는 너무 혼잡해서 많은 수감자들이 밖에서 인간 배설물이 섞인 진흙 위에서 잤습니다. 부패 냄새는 주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하자마자 대피한 다른 수용소와는 달리 베르겐 벨젠은 대피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행진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더욱이 발진 티푸스와 다른 전염병 때문에 그들을 옮기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경비병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르마 그레세는 그대로 남았다. 다른 사람들이 숨거나 사복으로 갈아입거나 가짜 신분을 조작하는 동안 그녀는 크레이머 옆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끝까지 그의 이념적 광신주의의 표시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국에서 관대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45년 4월 13일, 영국군이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제프 크라머는 중개자를 통해 영국 사령부와 접촉을 맺고 불가침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수용소가 폭격을 당하면 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있다며 수용소를 그대로 넘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수락했다. 이틀 후인 4월 15일, 영국 제11 기갑사단의 부대가 베르겐 벨젠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최악의 악몽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13,000구가 넘는 시체가 시골 곳곳에 묻히지 않은 채 널려 있었습니다. 6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은 몸이 몹시 쇠약해져서 유령처럼 떠돌거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방에 참여한 의무장교인 글린 휴즈 준장은 그곳을 내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곳이라고 묘사했습니다. BBC와 다른 국제 언론은 이 공포스러운 사건을 꼼꼼히 보도했습니다. 뼈만 남은 시체가 산처럼 쌓인 모습, 무덤,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보이는 생존자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베르겐 벨젠은 홀로코스트의 상징이 되었고 그곳의 해방자들은 나치의 야만성을 훌륭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수용소를 장악했을 때 완전한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방 후 1000몇 시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공포에 압도되어 긴급 의료 조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의료팀을 조직하고 극도로 조심스럽게 음식을 분배했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먹이면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수감자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구의 시체를 묻는 거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임무를 위해 영국은 포로로 잡힌 나치 인원을 활용했습니다. SS 경비대원, 행정장교, 의사들은 시체를 운반하여 불도저로 파낸 무덤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장 경비원들의 감시하에 이틀 동안 시체를 운반한 이르마 그레세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담은 사진, 즉 젊은 경비원이 자신이 고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옮기는 모습은 제33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레세는 석방된 지 이틀 후인 4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벨센 요원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3km 떨어진 전 베르마흐트 전차훈련 아카데미에 일시적으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신문을 받을 때 그는 반항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 영국 장교가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념적 입장을 정의하는 문구로 대답했습니다. 독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반사회적 요소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진술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보다 범죄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잔혹함이 아니라 대량 살인을 도덕적 명령으로 정당화하는 체계적인 윤리적 타락이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자신을 범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한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 며칠은 극심한 대조로 점철되었습니다. 군의관들이 수천 명의 수감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동안 그중 많은 수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해져서 회복할 수 없어 죽었습니다. 그레세와 다른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구금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본 피해자들에게 이 순간은 수년간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질서가 역전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르겐-벨젠 참사는 이르마 그레제가 나치 테러의 도구로 활동한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제도화된 잔혹함을 고수한 것은 강제 수용소 시스템이 직접적인 희생자들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자들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시간, 아우슈비츠의 하이에나와 세상. 1945년 9월 중순 베르겐-벨젠이 해방된 지 5개월 후 나치 범죄자에 대한 최초의 재판 중 하나가 작은 마을 르이네부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벨센 재판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 군사 관할권 하에 지방시청에서 열렸는데 이 시청은 임시법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45명, 강제 수용소의 경비원, 교도관, 의사 가운데 한 인물이 곧바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장 젊고 악명 높은 경비원 이르마 그레세였습니다. 그녀의 천사 같은 얼굴은 그녀가 고발당한 범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재판은 버니 피클린 소장이 의장을 맡았고 영국 장교로 구성된 패널이 동석했습니다. 수석검사 TM 대령 백하우스는 해방 이후 수집된 수백 건의 생존자 증언, 압수된 문서, 법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꼼꼼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레세에게 적용된 혐의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전쟁 범죄, 수감자에 대한 조직적 학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가스실에 들어갈 희생자를 선별하는 데 직접 관여한 혐의였습니다. 첫날부터 이르마의 존재는 병적인 매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과 22세의 나이에 단순한 회색 정장을 입고 금발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은 그녀는 20세기 최악의 전범자라기보다는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러한 시각적 모순을 즉시 지적했다. 런던 타임스의 한 특파원은 이렇게 썼다. 이 순진해 보이는 소녀가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바로 그 소녀라는 게 믿기 어렵다. 인형의 얼굴 뒤에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재판은 앵글로색슨 모델을 따랐습니다. 기소 내용 제시, 증인 증언, 반대 신문, 최종 변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레스에게는 변호사인 LSW 크랜필드 소령이 배정되었는데 그는 전문적으로 임무를 맡았지만 열정은 부족했습니다. 변호 전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비난을 부인하고 시스템 내에서 그녀의 실제 권한을 축소하고 그녀를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르마는 개회사에서 자신의 정기 내용을 삭제한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독일 고용 서비스에 의해 그녀의 의지와 반대로 라펜스부르크로 보내졌다. 그는 자발적으로 농촌에서 일자리를 구한 적이 없고 이념적 열정을 보인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순전히 행정 및 감독 업무로 설명했으며 자신에게 기인된 극심한 폭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물건 중 하나인 채찍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는 채찍을 휴대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용 사실은 축소해서 말했다. 매우 가벼운 채찍이어서 누군가를 때려도 별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이 발언은 방에 있던 생존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중얼거림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가스실 선발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나 처형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가장 심각한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진짜 영향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나타났습니다. 몇 주 동안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수십 명의 생존자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종종 눈물이나 감정적 막힘으로 중단되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일관되고도 파괴적인 초상을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목격자인 일로나 슈타인은 그레세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땅에서 순무 조각을 주워 모은 죄수를 잔인하게 때린 일을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그는 그녀의 배를 반복해서 걷어찼고 그녀가 독일 음식을 훔치는 유대인 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인 헬렌 코퍼는 이르마가 약해진 수감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개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마는 강렬한 기쁨의 표정으로 지켜보는 동안 동물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아우슈비츠에서의 선별 기간 동안 그의 행동과 관련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은 그레세가 맹겔레와 같은 의사들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주도로 선택을 했으며 변덕스럽거나 개인적인 적대감 때문에 여성들을 가스실로 보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병원에서 강제 노동을 당한 폴란드계 유대인 의사인 아다 빔코 박사는 그레세가 의학 실험에 관여한 것에 대해 가장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이 마취 없이 시행되는 수술에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피해자를 불임 상태로 만드는 산부인과 시술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빔코는 이러한 세션 동안 그의 표정은 완전히 매료된 것이었고 즐거운 광경을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그레세를 단순한 명령 집행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의무를 초과하여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열광적인 가해자로 점차 묘사해 나갔습니다. 증언을 통해 한 여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개인적인 만족의 원천으로 여기고 자신만의 고문과 굴욕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무릎에 손을 얹은 채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증언을 경청했습니다. 후회도 분노도 엄청난 부정도 없습니다.
이런 차가움은 묘사된 잔혹 행위만큼이나 관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맨체스터 가디언의 한 기자는 그녀를 제복을 입은 동상처럼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더 무섭게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그레세는 모든 구체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증언에 대해 저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와 같은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베르겐벨젠에 쌓인 시체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수용소의 한 구역만 감독했을 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변호는 나치 체제의 특징인 책임의 분산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각 가해자는 자신의 기능에 형식적 제한을 통해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하우스 검사는 반대 신문에서 이러한 전략을 비판했습니다. 그레제 씨, 서로 모르는 다른 나라 출신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선서를 했는데도 당신의 행동에 대해 똑같은 내용을 날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모두 당신이 같은 채찍과 같은 개를 사용하고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묘사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답변은 강제수용소 시스템에서 발달된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사람들은 제국의 적입니다. 그들은 복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 문구는 나치 정권이 붕괴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희생자들에 대한 비인간화가 그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어떤 증언보다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젊은 시절과 묘사된 흉악한 행위 사이의 대조는 사법 과정과 더불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이 임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그녀를 검사했지만 정신질환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는 임상적으로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량 학살을 국가정책으로 정상화한 이념체계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런 진단은 개인의 정신이 불균형하다는 생각보다 더 불안했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순간은 변호 측이 그레세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 여성으로서 청소년기부터 나치 선전기구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주장했을 때였습니다. 검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우슈비츠나 베르겐벨젠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긴 침묵 후 이르마는 아니요.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한나 아렌트가 수년 후에 묘사하게 될 소위 악의 평범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도덕적으로 뒤바뀐 시스템 내에서 관료적 기능으로 제시될 때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레세는 자신을 범죄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도덕성을 기초부터 재정의한 시스템 내의 효율적인 기능인으로 여겼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정 생활은 점차 일상화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름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잡지를 읽거나 머리를 빗었다. 극도로 공포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이런 평범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감정적 반응보다 관찰자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버니 피클린 판사는 비밀리에 그토록 젊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잘 조절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945년 11월 17일 54일간의 심리 끝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45명의 피고인 중 30명이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르마 그레세를 포함해 1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20세기에 영국에 의해 교수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젊은 여성이었고 엘리자베스 폴켄라트와 요한나 보르만도 강제수용소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레세는 그 판결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눈물도 없고 항의도 없고 기절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해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판사가 그에게 말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분명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반인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22세 금발 여성의 모습이 전 세계 신문에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제3제국의 도덕적 수수께끼를 상징했습니다. 즉, 문화적으로 진보된 국가가 어떻게 평범한 젊은이들을 산업적 대량 학살의 도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그의 고요한 얼굴은 전체주의에 의해 변형된 세대의 무의식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멜린, 하이에나가 교수대에 매달린 날, 1945년 12월 13일 이른 아침 독일 니더작센주의 하멜린 교도소에서는 이상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의 점령하에 이전의 소년원이었던 이곳은 나치 전범들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이 되었습니다. 그 추운 아침, 1년의 처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후의 운명을 기다리는 사형수들 중에는 22세의 이르마 그레세도 있었는데 그녀는 강제 수용소 시스템에서 가장 젊고 악명 높은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레세는 11월 17일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고립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의 행동은 영국 경비병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처럼 감정적으로 붕괴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비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꼼꼼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성껏 빗고 몇 시간씩 책을 읽거나 벽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교도소 직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밤에는 낮은 목소리로 히틀러 청소년단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처형을 위해 임명된 사형 집행인은 영국 왕실의 공식 사형 집행인인 알베르 피에르포인트였다. 피에르포인트는 완벽한 기술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꼼꼼한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각 죄수에 대해 체중, 키, 체격을 바탕으로 목골절로 즉사하는 데 필요한 밧줄의 정확한 길이와 낙하거리를 과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며칠 전 피에르포인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하멜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줄자를 손에 들고 이르마 그레세의 키가 1.695이고 체중이 약 50kg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사를 보장하려면 2.32m 높이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날 순차적으로 처형될 다른 10명의 죄수들의 계산과 함께 이러한 계산을 자신의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처형은 군사적 정밀성을 갖추고 조직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고 남성들은 2명씩 2개의 함정문이 있는 또 다른 교수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순서는 알파벳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볼켄라트는 교수대로 끌려간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르마 그레세입니다. 오전 9시 23분 볼켄라트가 처형된 후 피에르포인트의 조수들이 그레제의 감방으로 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르마 그레세. 규정에 따라 그의 손은 가죽끈으로 등 뒤로 묶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어두운 드레스, 세우타킹, 평디 신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은색 브로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보석이나 배지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치는 제거되었습니다. 감방동에서 사형 집행실까지 이어지는 복도의 길이는 약 15m였다. 목격자들은 그레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걷는다고 묘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얼굴은 평정심을 유지했고 눈에 띄는 표정이 없었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경비원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실에 들어서자 흰 벽과 맨등으로 밝혀진 직사각형 방, 이르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교수대는 중앙에 함정문이 있는 높은 플랫폼으로 구성되었으며 함정문 위에 준비된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도소 의사, 교도소장, 군종 목사, 그리고 몇몇 영국 장교들이 공식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피에르 포인트는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그녀를 함정문 위에 그려진 분필 표시로 인도했습니다. 그레세는 저항 없이 자리를 잡았다. 사형 집행인이 그녀의 머리 위에 하얀 두건을 씌우자 그녀는 유일하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슈넬, 빠름. 이 마지막 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냉정한 용기의 표현이라고 여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 행사에 익숙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취약성의 순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9시 34분에 피에르 포인트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함정문이 큰 소리와 함께 열렸다. 이르마 그레세의 몸은 예상한 거리만큼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척추 사이의 경부골절로 인해 즉사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관습에 따르면 시체를 내리기 전에 20분 동안 매달아 두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사는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환자의 맥박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오전 9시 54분 시신은 내려져 비문이 없는 단순한 나무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공식 사망 증명서에는 이르마 이다 1세 그레세 1945년 12월 13일 오전 9시 34분에 합법적인 교수형에 처해져 사망 원인 경추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 동안 나치 전범을 포함하여 약 500명을 처형한 알베르 피에르 포인트는 이 순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 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그는 그레세에게 짧은 글을 바쳤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도움 없이 단두대에 올랐고 눈에 띄는 두려움 없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사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의 처형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3제국의 몰락 이후 이루어짐보다 광범위한 과도기적 정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같은 날 벨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10명이 처형되었는데 그 중에는 요제프 크라머 수용소 소장과 엘리자베스 폴켄라트 수석 감독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은 뉘른베르크에서 확립된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즉,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저질러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에 관한 범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소 생존자들에게 그레세의 처형 소식은 어느 정도 종결감을 주었지만 많은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자신들이 겪은 일을 보상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헝가리인 마그다 헬링거는 그의 죽음으로 그가 죽인 사람들이 살아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가장 아름다운 괴물조차도 결국에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처형 사건은 국제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런던 타임스는 하멜린의 정의, 벨센 사형 집행인들이 처형되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미녀와 야수의 몰락, 이르마 그레세, 영국인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지다 라는 제목을 실었습니다. 이 소식은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는 필요한 정의를 의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불편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심지어 전범에게 적용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레세의 처형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22세의 나이로 20세기에 영국 관할에서 처형된 가장 어린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천사 같은 모습은 그가 저지른 괴물 같은 행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순은 불안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어떻게 그토록 극단적인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인간 본성과 전체주의적 세뇌의 힘에 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처형 후 영국의 표준 절차에 따라 이르마 그레세의 시신은 친척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공동묘지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처형된 사람들과 함께 하멜린 감옥 뒷마당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나치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묘비나 의식 없이 각 시신을 식별하는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레세의 관은 그가 떨어진 교수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이 행사를 위해 파놓은 도랑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압축되어 있었고 눈에 띄는 흔적이나 참고 자료는 없었습니다. 군종 목사는 고인에 대한 존경심에서가 아니라 사법 절차가 회복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르마의 개인 소지품은 거의 없었고 가치도 낮았지만 목록으로 정리하여 보관했습니다. 그 중에는 감옥에 있는 동안의 반성을 적은 작은 일기도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를 검토한 관계자들은 그 안에 주로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나치 이념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믿음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르마 그레세의 처형으로 인해 그녀는 여러 가지 동시적 현상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반 젊은이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전체주의의 능력, 직접 가해자로 구현된 악의 평범함, 억압적인 시스템에서 여성의 역할, 전례 없는 범죄에 전통적인 정의를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미래 세대에게 그 질문들을 명확하게 제기했습니다. 1945년 12월 13일 오전 9시 34분 이르마 그레세의 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포스러운 유산은 그의 지휘 아래 고통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저주받은 무덤, 결코 쉬지 않는 무덤. 거의 10년 동안 이르마 그레세의 시체는 하멜린 교도소 뒷마당에 영국에 의해 처형된 다른 전범들의 시체와 함께 잊혀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묘비도 없고 꽃도 없고 추모 예배도 없습니다. 그의 무덤을 둘러싼 침묵은 그의 존재를 지우려는 상징적인 시도처럼 보였다. 마치 땅이 그의 물리적 유해뿐만 아니라 그의 범죄에 대한 기억까지 흡수하는 것처럼. 그러나 1954년에 정치적, 행정적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의도적인 망각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해 새로운 독일 연방공화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영국 당국은 하멜린 감옥에 대한 통제권을 독일 행정부에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뜰에 있는 무덤 표시가 없는 무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국은 그레제를 포함한 처형된 91명의 유해를 발굴하여 하멜린 시립 묘지, 특히 암벨이라고 불리는 구역으로 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개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된 발굴 과정은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치과 기록과 보존된 신체적 특징을 활용해 각 시체를 식별했습니다. 이르마의 유해는 옮겨져 새로운 관에 담겨 이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때리고 고문하고 죽음의 희생자를 골라냈던 그 손은 이제 침묵의 관리들이 라텍스 장갑을 낀 채 다루는 부서지기 쉬운 뼈에 불과했습니다. 암벨 묘지로의 이전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단체들은 전쟁 범죄자에 대한 존엄한 장례식이라 여기며 항의했습니다. 재건 중인 독일 유대인 공동체는 이 무덤들이 너나치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처형당한 사람들의 일부 친척들은 무덤에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색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시체를 개별 구역에 묻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특별히 요청하여 비용을 지불한 작은 나무 십자가만이 일부 무덤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세는 이 십자가 중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은 항상 눈에 띄지 않고 그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자매가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각 무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비공식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너나치 단체는 소문, 유출된 정보, 전직 묘지 직원들이 보관했던 지도 등을 통해 이르마가 묻힌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꽃, 금지된 상징이 적힌 작은 깃발, 손으로 쓴 메모 등이 주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극단주의 세력에게는 미녀와 야수는 순교자, 승자가 내린 형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현상은 갈등 이후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즉 가해자가 정치적 상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 출판물, 비밀 팸플릿, 나중에는 인터넷 포럼 등을 통해 그레세의 이미지는 왜곡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완화 사유가 과장되었습니다. 그녀가 희생된 젊은 애국자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조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종파에 대응하여 독일 당국은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85년에 암벨 구역에서 모든 나무 십자가가 제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평평하게 정리되고 균일한 잔디로 덮여서 눈에 띄는 모든 참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각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는 공식 기록은 분류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심파시스트에 대한 존경심을 방해할 행정적 망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역사가와 역사 기억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무덤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은 집단적 회피의 한 형태이며 상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어떻게 가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반성까지 없애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를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역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레세의 실제 유해는 의도적으로 가려졌지만 그녀의 모습은 대중과 학술 문화에서 존재감을 얻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책, 전문기사, 소설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녀의 사건을 탐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어떻게 해서 가학적인 고문자로 변했을까요? 이는 예외적인 상황의 결과였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어두운 잠재력이 드러난 것인가? 이르마 그레세의 모습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적 접근 방식은 그의 외상적 유년기, 어머니의 자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의 갈등적인 관계가 어떻게 나치 세뇌에 이용된 취약성을 만들어냈는지 탐구합니다. 페미니스트 분석은 정권이 어떻게 다른 인간에 대한 지배를 기반으로 여성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변태적인 권한 부여를 제공했는지 살펴본다.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는 전체주의를 이념 체계가 어떻게 개인의 도덕적 나침반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녀와 같은 사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관료체제 내의 명령에 따라 평범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잔혹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레세의 행동의 여러 측면을 조명합니다. 아이히만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전에 병적인 가학성이나 뚜렷한 장애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은 강제 수용소 생태계 내에서 생겨나고 발전했습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필립 짐바루도는 그레세의 사례와 같은 사례를 통해 루시퍼 효과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절대 권력 상황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평범한 젊은 여성을 고문가로 만든 것은 뛰어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나치 체제의 구조적 상황이었다. 1995년 처형 50주년을 맞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나치 전범들의 유해를 신원불명의 장소, 아마도 바다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순례 무덤 문제를 영구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역사 수정주의, 즉 시체뿐만 아니라 유죄를 입증하는 재판의 물리적 증거까지 지우려는 시도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이 제안은 거부되었지만 이 토론을 통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